아침 햇살이 시골집 마당을 비추는 토요일 오전, 김영자는 마당 한쪽에 심어둔 상추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었다. 70평생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퇴직한 지 5년째 영자는 이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며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는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영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멀리서는 까치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상추 잎사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벌레 먹은 잎은 떼어내고 씨든 잎은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놈의 달팽이들 또 상추를 갉아먹었네. 에고 그래도 이만큼 자란 게 어디야.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영자에게 은퇴 후의 삶은 처음엔 너무나 적막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의 인사소리, 쉬는 시간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수업 시간에 진지한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침묵만이 남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갔다. 텃밭의 채소들과 대화하고 책 속의 인물들과 만나며 가끔씩 찾아오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할머니, 왔어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손녀 서연이었다. 13살 중학생이 된 서연은 여전히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다. 영자에게는 이 아이가 유일한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서연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영자의 마음도 함께 들떴다. 우리 서연이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전 부쳐놨어.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이랑 김치전 다 있어. 서연은 무거운 책가방을 현관 앞에 내려놓고 할머니를 꼭 안았다.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의 머리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났고 교복에서는 햇빛 냄새가 났다. 영자는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행복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부엌에는 호박전과 김치전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서연이 좋아하는 식혜도 커다란 유리병에 가득 준비되어 있었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다. 서연이 올 때마다 뭔가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생이야. 우리 서연이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게 할머니는 제일 좋은데. 영자는 접시에 전을 수북이 담아 서연 앞에 놓았다. 김치전은 바삭바삭했고 호박전은 부드러웠다. 서연은 한 입 베어 물고는 엄지를 척 들어 올렸다. 역시 할머니 전이 최고예요. 학교 앞 분식집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럼. 할머니가 전 하나는 자신 있지. 둘은 마주 앉아 전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생활,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까지. 영자는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는 잘 모르지만 서연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는요? 같이 안 왔어? 영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밝게 웃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랑 또 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가게 빚이 많대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아들 진호가 작년에 시작한 치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치킨집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다. 며느리 미경은 그 일로 진호를 자주 다그쳤고 그럴 때마다 서연은 할머니 집으로 도망치듯 왔다. 어른들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서연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 아빠도 다 잘 해결하실 거야. 영자는 손녀의 접시에 전을 더 올려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을 먹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영자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요즘 학교에서는 뭘 배우니? 수학은 여전히 어렵니까? 네, 함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똑똑해서 그렇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봐. 할머니가 중학교 수학 정도는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난 후 영자와 서연은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었다. 영자는 교사 시절부터 모아온 책들로 작은 서재를 만들어 놓았고 서연은 그곳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다. 오래된 책장에는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소설, 시집, 역사책, 과학책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장 한쪽에는 영자가 교사 시절 받았던 상장과 감사패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책장을 넘기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는 소리였다. 어머니. 아들 진호의 목소리였다. 급한 듯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다. 영자가 거실로 나가보니 진호가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옆에는 며느리 미경도 있었다. 미경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가웠지만 오늘은 뭔가 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오지.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진호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눈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손은 불안한 듯 주머니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미경이 옆에서 진호의 팔을 찌르며 날카로운 눈짓을 보냈다. 그게. 어머니,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가게도 안 되고 빚도 늘어나고 매일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영자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차를 준비했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차잎을 우려내는 동안에도 진호의 힘겨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사실 가게 보증금도 못 빼고 있고 재료값도 밀려 있어요. 서연이 학원비도 2달째 밀렸고. 정말 막막합니다, 어머니. 영자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따뜻한 차 향기가 무거운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 집이라도 정리하면 저희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영자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교사 생활 30년 동안 익힌 포커페이스였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영자가 교단에서 배운 첫 번째 덕목이었다. 집을 정리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나이 드시고 혼자 계시기도 불편하실 테니 저희랑 같이 사시든지 아니면. 미경이 끼어들었다. 목소리에는 은근한 재촉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처럼 매끄러웠다. 어머니, 요즘 시골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사건사고도 많잖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도시로 오시든지 아니면 좋은 요양원도 많으니까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미경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영자는 자신이 하나의 재산으로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자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이 집은 내 삶의 전부고 내가 살아온 증거야. 어머니, 그래도. 됐어.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마.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집만은 안 돼. 영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호는 입을 다물었다.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을 꽉 깨물며 영자를 노려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서연은 구석에서 이 모든 걸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책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경아,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며 아이들 가르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월급 쪼개고 또 쪼개서 김치 하나도 아껴가며 모은 돈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얻은 게 아니야. 그런 옛날 얘기를 왜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야. 내 인생 얘기야.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진호 가족이 돌아간 후 영자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영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의 작은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영자의 차가워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영자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흘렸던 눈물,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겪었던 고생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나서 얻은 것이 이 집이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영자의 인생 그 자체였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니? 모르겠어요. 자꾸 전화로 누구랑 얘기하는데 보험이 어쩌고 서류가 어쩌고.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어요. 영자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일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른들은 가끔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초조한 표정, 그리고 집을 정리하라는 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랜 교사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 아래 텃밭의 채소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영자는 침대 옆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은 교사 시절부터 써온 것이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오늘의 일을 적어 내려갔다.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오늘 진호가 왔다. 집을 팔라고 했다. 미경이는 요양원 얘기를 꺼냈다. 내가 그렇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집에서조차 쫓겨나야 하는가. 하지만 난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유일한 안식처다. 여기 마당에 돌멩이 하나, 텃밭에 흙 한 줌에도 내 삶이 배어 있다. 진호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경이가 아무리 압박해도 난 끝까지 이 집을 지킬 것이다. 서연이가 걱정이다.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는 것 같다. 하지만 서연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영자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창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엉, 부엉 외로운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고요한 시골 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기만 했다.
일요일 오후 2시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 미경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다. 진호는 가게 일로 못 온다고 했다. 일요일인데도 가게를 비울 수 없다니 아들의 처지가 더욱 안쓰러웠다. 영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했다. 아무리 사이가 서먹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였다. 한 집안 식구인데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영자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갈비를 손질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우고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잡채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당면을 불리고 각종 채소를 가늘게 채 썰고 하나하나 따로 볶아서 맛을 낸 다음 버무렸다. 고명으로 올릴 달걀지단도 곱게 부쳐 채를 썰어두었다. 부엌 가득 음식 냄새가 퍼졌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또 하고 있네. 영자는 허리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수고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이 났다. 아니, 힘이 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머니 왔어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미경이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다. 사과 4~6개가 들어있을 것 같은 작은 봉지였다. 영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미경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인사도 건성이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어서 와. 날씨가 쌀쌀한데 춥지 않았어? 밥 다 됐으니까 먹고 가. 아니에요. 저 밥 먹고 왔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 갈 거예요. 미경은 거실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감정하듯 천장부터 바닥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그리고 곳곳에 쌓인 책들. 미경의 눈에는 못마땅한 빛이 어렸다. 코를 살짝 찡그리기도 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벽지도 곰팡이가 슬었고 천장도 누수 자국이 있네요. 리모델링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난 이대로가 좋아. 익숙하고 편해. 오래된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영자가 차를 내오자 미경은 마지못해 받아들었다. 뜨거운 옥수수차였다. 영자가 직접 볶아서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실에 오래된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 진호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 영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미경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집 정리하는 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진호가 얼마나 힘든지. 어제 또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아이 앞에서 큰 소리치고 갔다고요.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마치 영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투였다. 진호 힘든 건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집은 못 팔아. 이건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왜요?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뭐 필요해요. 방만 4개에 마당까지.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내 인생의 전부야. 너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사람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인생의 전부? 어머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하세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간병도 받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족이 망하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미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다. 번쩍이는 코팅 용지에 깨끗한 시설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여기 보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아요.
의사도 상주하고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매일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머니 혼자 여기서 쓸쓸하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외롭지도 않고. 영자는 팸플릿을 보지도 않았다.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자신이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미경아, 내가 왜 여기서 쓸쓸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니? 난 여기서 충분히 행복해. 내 텃밭 가꾸고 책 읽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그게 내 삶이야.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난 것이 역력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진호가 죽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애도 학원 못 보내고 있어요. 서연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거니? 그게 가족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어머니는 가족보다 집이 더 중요하세요. 영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경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그 눈빛을 보니 영자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미경아, 난 이미 진호 결혼할 때 집 한 채 값을 보태줬어. 신혼집 마련한다고 내 적금 다 깨서 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때 준 돈으로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 부엌을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 차려놓으신 거 보니 아직도 혼자 밥상 차리고 계시네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차려놓고 혼자 드시는 거 서글프지 않으세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생기고 좋을 텐데.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경은 밥상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비웃는 것이 역력했다. 갈비찜이랑 잡채까지.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요즘은 다 건강식 먹는데. 콜레스테롤 덩어리잖아요. 어머니는 아직도 이런 기름진 음식만 드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노인들은 채식 위주로 먹으라고 하던데. 영자의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손질하고 끓이고 볶은 정성이 한순간에 짓밟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랜 교사 생활로 단련된 인내심이 발동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 미경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영자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했다. 네, 지금 얘기했는데요. 아직은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서류는 준비해 주세요. 영자는 미경의 통화를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무슨 서류를 준비한다는 걸까? 미경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표정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작년에 옆마을 할머니도 혼자 계시다가 쓰러져서 며칠 만에 발견됐다면서요.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정말 고집불통이시네요. 진호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무능한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처럼 현실을 모르고 고집만 부리니까 사업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미경의 독설에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다. 아들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참았다. 손녀 서연을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했다.
이런 다툼을 아이가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나가. 더 이상 들을 말 없으니까 그만 가. 네, 가죠. 하지만 어머니 곧 후회하실 거예요. 가족보다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걸. 미경이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을 열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보험? 왜? 그냥. 나중을 위해서라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경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다. 미경이 나간 후 영자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잡채는 불어가고 있었다. 영자는 홀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갈비찜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며느리를 위해 만든 음식을 혼자 먹는 마음이 서글펐다. 한 입, 두 입 먹다가 영자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억울하고 서러운 눈물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고 만든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내 팔자인가. 영자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닦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할머니? 서연이었다. 우리 서연이구나. 할머니, 엄마가 거기 갔다 왔어요. 응, 왔다 갔어.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얘기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영자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할머니, 내일 또 갈게요. 엄마 몰래 갈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기다릴게. 영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다. 영자는 문득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영자를 짐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영자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미경이 말한 다른 방법, 그리고 갑자기 물어본 보험 이야기. 뭔가 수상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영자는 거실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미경이 두고 간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었다. 영자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행복한 노후, 품격 있는 실버라이프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다. 그곳은 결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영자는 팸플릿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다. 2025년 2월 15일 일요일. 미경이가 왔다.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다. 내가 만든 음식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진호가 무능한 게 나를 닮아서라고 했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짐일 뿐인가. 하지만 더 걱정되는 건 미경이의 수상한 행동이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보험 얘기도 꺼냈다.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집은 내 삶의 증거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설령 가족이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내 자존심과 내 삶을 지킬 것이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다른 방법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마치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화요일 오전 10시 영자는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봄이 오면서 심어둔 감자가 제법 자라 있었다. 잎사귀가 푸르푸르댔고 곧 수확할 때가 될 것 같았다. 영자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으며
콧노래를 불렀다. 비록 가족들과의 관계는 차가워졌지만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일은 여전히 영자에게 위안이 되었다. 감자야, 잘 자라고 있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캐낼 수 있겠네. 영자는 감자 잎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식물들과 대화하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 중 하나였다. 감자밭 옆에는 고추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상추와 배추가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영자가 직접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은 것들이었다. 영자 씨, 일 열심히 하네.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70 중반의 박씨 아저씨는 영자보다 몇 살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밭일을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박씨 아저씨도 밭에 가세요. 고추 모종 심으러 가는 길이야. 올해는 고추 많이 심어야겠어. 작년에는 너무 적게 심어서 김장할 때 모자랐거든. 그러세요. 저도 고추 좀 더 심어야겠네요. 박씨 아저씨가 지나가고 영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텃밭 뒤쪽 경사진 곳에는 고구마를 심을 예정이었다. 작년에도 그곳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수확이 꽤 좋았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경사로를 올라갔다.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아직도 약간 불편했지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경사진 곳에 도착한 영자는 땅을 살펴보았다. 고구마 순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야 했다. 영자는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네. 영자는 잠시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밀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강한 힘이 등을 떠밀었다. 영자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경사가 급해서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아! 몸이 이리저리 구르면서 돌부리에 부딪혔다. 팔과 다리, 등과 허리 할 것 없이 온몸이 아팠다. 특히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전에 다쳤던 곳이 또 다친 것 같았다. 영자는 경사면 아래 평평한 곳에 떨어져 숨을 헐떡였다. 영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민 것 같았는데 아니면 착각일까? 영자는 혼란스러웠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영자의 비명소리에 멀리서 일하던 박씨 아저씨가 달려왔다. 호미를 든 채 헐레벌떡 뛰어온 박씨 아저씨는 영자를 보고 놀랐다. 영자씨,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가 아파요. 넘어졌어요. 박씨 아저씨는 급히 119에 전화했다. 산골이라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박씨 아저씨는 영자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넘어진 거예요? 발을 헛디뎠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누군가 밀었다고 말하기엔 확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누가 믿을까? 증거도 없는데. 그냥 발을 잘못 디뎠나 봐요. 경사가 급해서. 에고 조심하셔야죠. 나이 들면 이런 일 한 번이 큰일이에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20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영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계속 생각했다.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민 것 같았는데 그 힘이 너무 생생했다. 하지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영자를 들것에 실었다. 박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가족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네. 아들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영자는 여러 검사를 받았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찍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타박상이 심했다.
의사는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왼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팔에는 붕대를 감았다. 할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사고는 정말 위험해요. 앞으로는 혼자서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젊은 의사의 충고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실수로 넘어진 걸까? 아니면 어머니. 진호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미경도 함께였다. 진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미경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오히려 약간 짜증난 표정이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혼자 밭일하시다가 그런 거예요. 응. 발을 헛디뎠나 봐. 영자는 뒤에서 밀린 느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확실하지도 않았고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미경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다. 보통 시어머니가 다쳤으면 조금이라도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을 보여야 하는데 미경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나이 드셨는데 혼자 그런 위험한 일 하시면 어떡해요. 미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가 미경을 제지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어머니가 다치셨잖아. 아니, 사실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혼자 사시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다행히 박씨 아저씨가 계셔서 망정이지 만약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미경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마치 이 사고를 기다렸다는 듯한. 영자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설마 미경이?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다. 난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괜찮다뇨. 거의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만약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요양원 가셔야 해요. 거기선 24시간 케어해 주니까 이런 일도 없을 거고. 미경은 계속해서 요양원 타령을 했다. 진호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가게 일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다치니 더욱 힘들어 보였다. 그때 서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다. 교복을 입은 채였고 가방도 메고 있었다. 할머니. 서연은 울먹이며 영자를 안았다. 영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 할머니 괜찮아. 그냥 조금 다친 것뿐이야. 정말이에요. 많이 안 아파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견딜만해. 우리 서연이가 와줘서 할머니가 힘이 나네. 서연은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 집에서 좀 쉬시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양원 가시자는 거잖아. 거기선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싫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계셔야 해요. 요양원 같은 데 가시면 안 돼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경이 눈을 흘겼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 내가 뭘 안다고.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항적이었다. 영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는 집에 갈 거야. 요양원 같은 데는 안 가. 저녁이 되어 진호 가족이 돌아간 후 영자는 병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자는 사고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분명히 등 뒤에서 무언가가 밀치는 느낌이었다. 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하지만 너무 순간적이어서 확실하지 않았다. 설마 정말 미경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해치려고까지.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경의 차가운 눈빛, 다른 방법이라는 말, 그리고 오늘의 담담한 반응. 모든 것이 수상했다. 다음 날 영자는 퇴원을 고집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영자는 집에서 쉬겠다며 막무가내였다. 진호가 와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며칠 쉬고 와서 돌봐드릴까요? 아니야. 가게도 바쁜데 뭘. 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진호가 돌아가고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집에 있으니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 것이라면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사 시절 동료였던 정 형사.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정 형사님, 저 영자예요. 오 영자 선생.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사실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 심각한 일이야.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네, 좀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알았어. 내일 오후에 갈게. 주소 문자로 보내줘.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 형사를 만나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확인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열린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침대 옆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놓아두었다. 과민 반응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리고 마음도 불안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지만 영자에게는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가? 영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 정 형사를 만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친다는 것,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있을까?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영자는 다시 경사면에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차가운 표정의 미경이 서 있었다. 미경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킬 것이라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자의 다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절뚝거렸다. 깁스는 풀었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런데도 영자는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평소처럼 생활했다. 며느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정 형사와의 만남은 영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정 형사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영자 선생,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CCTV라도 설치하는 게 좋겠어. 정 형사의 조언대로 영자는 집 주변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현관과 뒷문 그리고 창고 주변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토요일 오후 3시 미경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영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평소처럼 대했다. 어머니, 다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영자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미경이 사과를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정중하게. 뭔가 수상했다. 평소의 미경이라면 절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텐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니까. 미경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다. 비싼 수입 과일이었다. 평소에는 작은 사과 몇 개만 가져오던 며느리가 이런 비싼 과일을 가져오다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망고예요.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대요. 고맙네. 차나 한잔하고 가. 영자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미경은 거실을 서성거렸다. 뭔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다. 창문 밖을 보기도 하고 뒷문 쪽을 확인하기도 했다. 영자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의심스러워했다.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미경이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어머니, 창고에 있는 곡식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에 수확한 쌀이랑 콩이 거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호가 가져다 팔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창고. 집 뒤편 언덕에 있는 오래된 창고는 예전에 농사 지를 때 쓰던 곳이었다. 지금은 거의 폐가나 다름없었다. 그런 곳을 왜 갑자기 확인하자는 걸까? 창고? 거기는 오래돼서 위험한데. 지붕도 새고 바닥도 썩어가고 있어.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또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처럼 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미경의 친절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영자는 일단 따라 나섰다. 혹시 미경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다.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었다.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가팔랐다. 영자는 다리가 불편해서 천천히 걸었다. 미경은 앞서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영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급하지 않아요. 창고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렸다.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미경이 가져온 열쇠로 쉽게 열렸다. 영자는 의아했다. 이 열쇠를 미경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열쇠는 어디서? 진호가 예전에 준 거예요.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었어요. 미경이 먼저 문을 열었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문도 없어서 문을 열어도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안에 불이 없네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손전등 가져왔어요. 아니야, 위험해. 같이 들어가자. 영자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밑이 삐걱거렸다. 나무 바닥이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았다. 영자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는 오래된 곡식 포대들이 쌓여 있었다. 쥐가 갉아먹은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이 곡식들은 이미 상했네. 쥐들이 다 망가뜨렸어. 영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곡식 포대를 확인하는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가 놀라서 돌아보니 미경이 없었다. 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미경아, 거기 있니? 대답이 없었다. 영자는 문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다. 영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로.
미경아, 문 열어. 미경아. 영자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경이 가버린 것일까? 영자는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1시간이 지났다. 영자의 목소리는 쉬어가고 있었다. 손은 문을 두드리다가 피가 났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산속 외딴 창고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소리쳤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영자는 경악했다. 정말로 미경이 의도적으로 가둔 것이었다. 왜 이러는 거니? 날 죽이려고?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해서요. 여기서 하룻밤만 계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미경아, 제발. 난 나이 든 사람이야. 이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여기 춥고 숨도 잘 안 쉬어져.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와서 열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집 팔 생각 좀 해보세요. 어머니가 고집부리시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미경아, 제발. 이건 범죄야. 감금이야. 누가 알겠어요?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셨다가 실수로 문이 잠긴 거라고 하면 되는데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들 믿을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영자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차가운 바닥에 앉으니 한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창고 안은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영자는 구석에 있던 낡은 가마니를 끌어다가 몸을 감쌌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만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가마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영자는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다. 이렇게 죽는 건가? 며느리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영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산속 창고라 전파가 닿지 않는 것이었다. 영자는 절망했다. 누군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추위는 더욱 심해졌다. 영자의 이가 딱딱 부딪혔다. 온몸이 떨렸다. 특히 다친 다리가 더 아팠다. 추위 때문인지 통증이 더 심해졌다. 영자는 다리를 주무르며 견뎠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들이었다. 곡식 냄새를 맡고 모여든 쥐들이 영자 주변을 돌아다녔다. 어둠 속에서 빨간 눈들이 번뜩였다. 영자는 공포에 떨며 소리를 질렀다. 저리 가. 저리 가. 하지만 쥐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영자는 가만히를 휘둘러 쥐들을 쫓았지만 잠시뿐이었다. 쥐들은 계속해서 영자 주변을 맴돌았다. 이렇게 죽는 건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서러웠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보답이 이것이란 말인가? 차가운 창고에 갇혀 쥐들에게 둘러싸인 채 죽어가는 것이 자신의 최후란 말인가? 하지만 영자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살아야 했다. 이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영자는 주변을 더듬었다. 혹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몰랐다. 벽을 따라 더듬거리던 영자는 한쪽 벽에서 썩은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힘을 주어 밀어보니 조금씩 부서졌다.
영자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판자를 부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작은 구멍이 생겼다. 하지만 사람이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작았다. 새벽 3시쯤 영자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체력 소모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졌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더 이상. 그때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었다. 영자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서연아, 여기야. 창고 아니야. 할머니, 지금 열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 서연이 도끼로 자물쇠를 부수고 있었다. 13살 소녀가 무거운 도끼를 들고 있는 힘껏 자물쇠를 내리치고 있었다.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졌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지만 영자에게는 생명의 바람이었다. 서연이 울며 영자를 안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대답해 주세요. 서연아, 어떻게? 영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몰래 따라왔어요. 할머니를 여기 가둬두고 가는 걸 봤어요. 바로 오고 싶었는데 엄마가 집에 있어서. 엄마가 잠든 후에 몰래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도끼를 가져왔어요. 서연의 작은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도끼질을 하느라 생긴 것이었다. 영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를 구해줬구나. 할머니 병원 가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니야.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서연은 영자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왔다.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영자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고 서연은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부축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다. 얼어붙은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따뜻한 차와 죽을 준비했다. 13살 소녀가 능숙하게 부엌 일을 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이야.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들 진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진호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미경이 혼자 꾸민 일일까? 서연아, 엄마가 또 무슨 얘기하는 거 들은 거 없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제 엄마가 전화로 오늘 안에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3억이라고. 수익자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3억. 그 돈을 위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이었다.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서연아, 이제부터 엄마를 조심해야 해.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엄마가 하는 말들을 녹음해 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제가 할게요. 할머니를 지킬게요. 영자는 손녀를 안았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서연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창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 몸살이 난 것이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열도 났다. 서연이 학교도 빠지고 할머니를 간호했다.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죽을 끓여 먹였다. 13살 소녀가 어른스럽게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다.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말할까요? 엄마가 한 일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내 아빠가 믿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빠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영자는 아들 진호를 생각했다. 성실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아들. 아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경과 진호가 함께 들어왔다. 미경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다. 영자가 집에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창고에 아직도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자는 침대에 누운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긴. 내 집에 내가 있는 게 이상하니? 진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내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프신가? 내 아내한테 물어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경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창고에 가셨다가 문이 고장나서 갇히셨대요. 다행히 서연이가 발견해서. 추위에 오래 계셔서 몸살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괜찮으세요? 왜 혼자 창고에 가셨어요? 진호는 걱정스럽게 영자를 바라보았다. 영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진호야, 정말 몰랐니? 내 아내가 나를 창고에 가둔 거. 진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미쳤다고 이런 말 하겠니? 미경이가 나를 창고로 데려가서는 밖에서 문을 잠갔어. 하룻밤 동안 거기 갇혀 있었어.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증거 있어요?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표정이 단호했다. 아빠 이거 들어보세요. 서연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미경이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스피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네, 시어머니 맞아요. 나이도 70이고. 사망보험금 3억이요. 좋네요. 수익자는 며느리인 저로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모르게 해야 해요. 서명.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다. 이게 뭐야? 미경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미경이 변명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그건 그냥 만약을 위해서.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창고에 가둬놓고 그전에는 밭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고. 다 보험금 때문이었어? 진호가 놀라서 물었다. 밭에서도. 그것도 당신이? 미경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서연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다. 이번에는 미경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창고에 하룻밤만 있으면 추위해. 그럼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산속이라 아무도 모를 거고. 보험금 3억이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진호가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미경아, 정말 내가 우리 엄마를 돈 때문에? 미경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매일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애 학원비도 못 내고 밤마다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자 이런 큰 집에 살면서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 엄마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사랑했던 아내, 함께 가정을 꾸려온 아내가 이런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겁을 좀 주려고. 그러면 집을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서연이 울며 소리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는 진짜로 할머니가 죽기를 바랐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죽으면 보험금으로 새 인생 산다고 했잖아요. 미경이 딸을 노려보았다.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너, 내가 엄마를 배신해? 내 엄마를 녹음하고 다녔어. 배신은 엄마가 한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할머니를 돈 때문에. 엄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영자가 손녀를 안아주었다. 서연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서류 뭉치였다. 아빠 이것도 보세요.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진호가 서류를 받아보았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여러 개의 생명보험 계약서였다. 모두 영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수익자는 미경이었다. 총 보험 금액은 5억이 넘었다. 이게 뭐? 엄마 도장도. 이건 위조잖아. 영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난 보험 가입한 적 없어. 이 서명도 내 것이 아니야. 다 미경이가 위조한 거야. 진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경아,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미경이 놀라서 물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알고도 어떻게 같이 살아?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서연이 엄마도 아니야. 미경은 당황했다.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가족? 내가 가족을 위한다고 한 게 이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그것도 내 어머니를? 진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소 조용하던 진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난 정말 바보였어. 너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진정시키려는 듯 했다. 진호야,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 서연이도 있는데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미경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완전히 정이 떨어진 눈빛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놈입니다. 엄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진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큰 남자가 엉엉 울었다. 영자도 눈물이 났다. 아들이 불쌍했다.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충격이 얼마나 클까.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넌 몰랐잖아. 그래도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미경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아, 엄마랑 가자. 싫어요. 난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뭐? 너 지금.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해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엄마랑은 못 살아요.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딸마저 자신을 거부하자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경은 울부짖으며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다. 그들이 떠난 후 영자는 서연과 진호와 함께 있었다. 셋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호가 물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영자는 오래전 교사 시절 동료였던 정 형사를 떠올렸다. 이미 한 번 만나서 상의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였다. 서연아, 할머니 친구한테 전화 좀 하자. 정 형사님께. 서연이 전화기를 가져왔다. 영자는 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형사님, 저 영자예요. 그동안 모은 증거가 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미경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펴들었다. 2025년 2월 22일.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미경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 진호는 충격을 받았고 서연이는 울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진호와 서연이와 함께.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슬프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그처럼 이 시련을 겪고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진호와 서연이와 함께라면.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거실 탁자에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서연이 녹음한 파일들, 보험 서류 사본들, 그리고 영자가 적어둔 사건 일지. 하나하나가 미경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진호는 밤새 잠을 못 잔 듯 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경이를 고소하실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야 해.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살인 미수야.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겠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 형사였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정 형사는 영자의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영자 선생, 준비됐어? 네, 정 형사님. 들어오세요. 정 형사는 거실에 앉아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보험 서류를 보며 혀를 찼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의 보험 사기, 문서 위조까지. 며느리가 완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네. 근데 영자 선생, 혹시 CCTV 영상은 없어? 집 주변에 설치한 건 있는데 창고 쪽은?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집에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기도 준비해. 며느리가 또 뭔가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정 형사는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소형 녹음기와 숨겨진 카메라였다. 이걸 집 곳곳에 설치해. 현관, 거실, 부엌, 그리고 창고 주변까지.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영자와 진호, 정 형사는 함께 집 곳곳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서연도 도왔다. 작은 카메라들을 화분 뒤나 액자 속에 숨기고 녹음기는 서랍이나 선반에 배치했다. 할머니, 엄마가 또 올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올 거야. 자기 계획이 실패했으니 더 급해질 거야. 조심해야 해. 정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영자 선생, 당분간은 혼자 있지 마.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진호 씨나 서연이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정 형사가 돌아간 후 영자는 서연과 함께 미경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미경이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물건들이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할머니,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서연이 파일 하나를 꺼냈다. 시어머니 재산 목록이라고 적힌 파일이었다. 안에는 영자의 집 시세, 예상 매매가, 그리고 영자의 통장 잔고까지 조사해둔 자료가 있었다. 이런. 언제 이런 걸 조사한 거야? 영자는 경악했다. 미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영자가 가진 금반지와 옛날 저축보험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도 보세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다. 이미 작성이 완료되어 있었고 영자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정말 끝까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경이를 너무 믿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만해. 지나간 일 가지고 자책해도 소용없어.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영자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녹음기도 켰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하지만 영자는 속지 않았다. 사과? 날 죽이려고 했으면서. 그건 오해예요. 전 그냥 어머니가 집을 팔도록 설득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증거? 그런 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요. 전 그냥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요양원을 알아본 며느리일 뿐이에요. 창구 일도 어머니가 혼자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 그만이고요. 뭐?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비싼 변호사요. 어머니는? 돈 있으세요? 재판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영자는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돈이 없어도 정의는 있어. 정의? 웃기지 마세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요. 어머니가 이기실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착각하신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미경아, 넌 정말.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집에 이상한 거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CCTV나 녹음기 같은 거. 그런 거 불법이에요. 오히려 어머니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미경의 협박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진호가 전화를 빼앗았다. 미경아, 나야. 내가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어머 여보? 거기 있었어? 그래, 다 들었어. 넌 정말 끝까지 반성이 없구나. 반성?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이혼 서류 준비해둬. 진호가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며칠 후 미경이 정말로 집에 찾아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 2명과 함께였다. 영자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했다. 뭐야? 그 사람들은 누구야? 어머니, 이분들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어머니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신다고 해서. 난 보험 가입한 적 없어. 어머니 서류에 서명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영자는 정 형사에게 전화했다. 정 형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영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미경 일행은 서둘러 떠났다. 그날 저녁 정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영자 선생,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내일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자. 네, 그러죠. 그리고 이거 봐. 정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떴다. 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봤어. 며느리가 창고로 가는 모습, 그리고 혼자 나오는 모습이 찍혔어. 이거면 충분해.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험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며느리가 영자 선생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총 7개야.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입한 거고 서명은 전부 위조야. 7개나? 응. 총 보험금이 8억이 넘어. 이 정도면 아주 계획적인 범죄야. 서연이 무서워하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영자는 손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정의가 승리할 거야. 다음 날 영자는 정 형사, 진호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감금.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빨리 수사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피의자 소환도 바로 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영자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박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자 씨 괜찮아?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며?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법이 해결해 줄 거예요. 에고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그런 짓을. 이웃들은 영자를 위로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영자에게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펴들었다. 2025년 월 1.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미경이는 곧 소환될 것이다. 증거는 충분하다. CCTV 녹음 서류들. 모든 것이 미경이의 범죄를 증명한다. 힘든 과정이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진호와 서연이가 내 곁에 있어 다행이다. 이제 우리 셋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정 형사님께 감사하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역시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였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곧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못 주무세요? 응, 생각이 많아서. 할머니, 제가 옆에서 잘게요.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 것 같아서. 영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둘은 나란히 누웠다. 서연이 먼저 잠들었고 영자는 손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정의롭게 살아야 했다. 일주일 후 집안 제삿날이 되었다. 영자의 시아버지 기일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모든 친척이 모였다.
서울에서 작은 아들 진수 가족이 내려왔고 대구에서 영자의 여동생 영숙도 왔다. 영자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모이니 집이 북적거렸다.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진호가 도왔고 서연도 할머니를 거들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영자는 정성을 다했다. 이번 제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모든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엄마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내가 직접 해야 해. 오후 5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작은 아들 진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왔다. 진수는 형과 달리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지. 애들도 많이 컸네. 진수의 아이들이 영자에게 인사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된 손자들이 훌쩍 자란 모습이 대견했다. 영자의 여동생 영숙도 도착했다. 68살의 영숙은 언니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들어와. 친척들이 모두 모이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다. 미경이었다. 진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친척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미경이는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무슨 사정? 제사에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영자는 조용히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다. 저녁 7시 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향이 피워졌다. 모두가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예를 표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진행되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영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오늘 모두 모인 김에 할 얘기가 있어. 친척들이 영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중요한 발표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동안 우리 집에 큰 일이 있었어. 며느리 미경이가 나를 해치려고 했어. 친척들이 놀라서 수저를 놓았다. 뭐라고? 형수님, 그게 무슨? 작은 아들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영자는 서연에게 눈짓했다. 서연이 노트북을 가져왔다. 먼저 이걸 보면 좋겠어.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미경이 영자를 창고로 데려가는 장면, 그리고 영자를 가두고 혼자 나오는 장면이었다. 친척들이 경악했다. 이게 뭐야? 정말 미경이가.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영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미경이는 나를 창고에 가둬두고 하룻밤을 보내게 했어. 추운 날씨에 노인을 가둬두면 어떻게 되겠어? 자연사로 위장하려고 한 거야. 미쳤구나. 그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영숙이 분노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것뿐이 아니야. 이것도 들어봐. 서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미경이 보험 설계사와 통화하는 내용, 영자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네, 시어머니 맞아요. 나이도 70이고. 사망보험금 3억이요. 좋네요. 수익자는 며느리인 저로 해주세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창고에 하룻밤만 있으면 추위해. 그럼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친척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진수는 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형, 이게 정말이야? 형수가 정말 이런 짓을?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에요.
영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보험 계약서들이었다. 미경이는 내 명의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어. 내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총 보험 금액이 8억이 넘어. 친척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경악했다. 위조된 서명, 도장, 그리고 엄청난 보험 금액. 이건 완전히 계획된 범죄잖아. 그 여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영자의 사촌 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형님, 당장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이미 했어. 수사가 진행 중이야. 그때 정 형사가 준비한 추가 자료를 영자가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미경이가 작성해둔 내 재산 목록이야. 집값, 통장 잔고, 심지어 금반지까지 다 조사해뒀더라. 친척들이 자료를 보며 혀를 찼다. 정말 악독한 여자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영자의 여동생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얼마나 무서웠어? 창고에 갇혀 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서연이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정말 죽을 뻔했어.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서연이가 영웅이구나. 할머니를 구한 영웅. 친척들이 서연을 칭찬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엄마의 범죄를 폭로해야 했던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작은 아들 진수가 형 진호에게 물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혼은?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서연이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고요. 형수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긴장했다. 미경이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다. 제사인데 와야 할 것 같아서. 미경이 어색하게 말했다. 친척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영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나도 가족이잖아요. 제사에는 와야. 가족?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가족이야. 친척들이 미경을 둘러쌌다. 분노한 얼굴들이었다. 증거 다 봤어. CCTV 녹음 서류들. 내가 한 짓 다 알아. 그건 오해예요. 전 그냥. 미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당장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우리 형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염치가 있어. 미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영자를 향해 외쳤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 집 하나 안 팔아서. 가족이 망하는 것보다 집이 더 중요했어요. 영자가 일어섰다. 조용히 미경에게 다가갔다. 미경아,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 삶의 터전이고 추억이고 자존심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가족을 생각했다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했어요? 빚에 쪼들리며 살아야 했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야지. 그게 가족이야.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미경아, 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게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미경이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그래. 늦지 않아서 다행이지. 친척들이 하나둘 영자를 위로했다. 형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언니, 이제 안심하고 사세요.
그런 악독한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요. 영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따뜻한 위로가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척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졌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때 기억나. 영자 형님이 처음 교사 됐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맞아, 온 동네가 다 알았지. 영자가 선생님 됐다고. 영자도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았다. 밤이 깊어가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수 가족은 내일 아침에 가기로 하고 남았다. 형 힘내. 어머니 잘 모시고. 서연이도 잘 돌보고. 응, 고마워. 형제가 포옹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모두가 잠든 후 영자는 마당에 나와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바람 좀 쐬려고. 할머니 오늘 잘하셨어요. 모든 걸 밝히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영자는 손녀를 안았다. 우리 서연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할머니도 용감해요. 정의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둘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서연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아빠랑 셋이서. 네, 할머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영자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아픈 일이 있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정의가 바로 서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영자의 집 마당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다. 텃밭에 심은 씨앗들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자연은 어김없이 새로운 생명을 피어내고 있었다. 영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미경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미경의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 드디어 끝났어요. 진호가 법원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 보였다. 이 시련을 통해 진호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마음도 그처럼 맑아진 기분이었다. 진호는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다. 서연의 양육권은 진호가 가졌다. 서연은 할머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특히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더욱 어른스러워 보였다. 이 아이도 많은 것을 겪으며 성장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하고 있었어. 할머니,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뭔데? 할머니가 예전에 선생님이셨잖아요.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방을 여는 거 어때요? 요즘 시골에는 학원도 없고 과외도 받기 힘들잖아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공부방이라.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저도 할머니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진호도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집도 넓고 어머니도 아직 정정하시고 아이들 가르치시면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고민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가르치는 일은 영자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작은 공부방을 만들어보자.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다. 집 한쪽 방을 공부방으로 개조했다. 책상과 의자를 놓고 칠판을 설치했다. 영자가 모아둔 책들로 작은 도서관도 만들었다. 진호가 페인트 칠을 하고 서연이가 예쁘게 꾸몄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은퇴한 선생님이 무료로 공부방을 연다는 소식에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보내기 힘든 가정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개원 첫날 5명의 아이가 왔다. 초등학생 3과 중학생 2이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자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했다. 영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다시 선생님이 된 것이다. 수업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였다. 영자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쳤다. 수학, 국어,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쳤다.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었다.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학원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영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활력을 얻었다.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한 달이 지나자 학생 수가 10명으로 늘었다. 2달이 지나자 15명이 되었다. 공부방이 좁을 정도였다.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히려 힘이 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다시 깨달았어. 서연도 할머니를 도왔다. 학교가 끝나면 공부방에서 동생들을 가르쳤다. 수학을 잘하는 서연은 특히 인기가 좋았다. 서연 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봐, 쉽지? 서연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교육청에서 나온 장학사였다. 김영자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공부방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자는 긴장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일로 오셨나요? 걱정 마세요. 좋은 일로 왔습니다. 선생님의 봉사 정신에 감동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재와 학용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영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했다. 작은 상금도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공부방은 점점 유명해졌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70대 은퇴교사의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영자의 사진과 함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실렸다. 정 형사도 가끔 찾아와 아이들에게 특별 수업을 했다. 법과 정의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경찰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박씨 아저씨를 비롯한 이웃들도 도왔다. 누구는 간식을 가져다주고 누구는 책을 기증했다. 마을 전체가 공부방을 응원했다. 여름이 되자 영자는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다. 여름 캠프였다.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로 산으로 캠핑을 가는 것이었다. 진호와 서연 그리고 몇몇 학부모가 함께했다. 캠프파이어를 하며 영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과 정직 그리고 정의예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영자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선생님도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캠프는 대성공이었다.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가을이 되었다. 영자의 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었다. 텃밭에서는 고구마와 감자를 수확했다. 풍성한 수확물을 보며 영자는 흐뭇했다.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를 캤다. 아이들은 흙을 파며 즐거워했다. 와, 고구마다. 선생님, 이거 엄청 크네요. 수확한 고구마로 고구마 파티를 했다. 구운 고구마를 먹으며 아이들은 행복해했다. 영자도 행복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영자에게 편지가 왔다. 미경이 보낸 것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서연이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영자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미경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었다. 언젠가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연말이 되었다.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작은 발표회를 열었다.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다. 시 낭송, 영어 연극, 수학 문제 풀이,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영자는 마지막에 인사말을 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제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모두 감동했다. 진호가 일어나 말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서연도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을 펴들었다. 마지막 일기를 쓸 시간이었다. 2025년 12월 1일. 오늘로 이 긴 이야기가 끝난다. 미경이 사건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가 되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뻔했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공부방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진호와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누군가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랑과 신뢰, 정직과 정의. 이것들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것이다.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하얗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아이들이 올 것이다. 눈사람을 만들자고 조를 것이다. 그리고 영자는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영자의 새로운 삶이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돈은 사람을 가릴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안다. 영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